자, 확실한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값은 반비례해서 오른다. 이거는 완전히 확실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그 화폐 몰락, 그 화폐 평가절하, 그리고 금의 상승, 요거는 사실 그 1, 2년 전부터 있는 일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 달리오와 워렌 버핏이 왜 금에 베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제가 가치 투자자는 아니지만 이분이 한 최근 50년 동안에 쓴 연간 보고서, 이런 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투자계에서 가장 대가이기 때문에, 대가가 뭘 썼으면 당연히 제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근데 워렌 버핏은 원래 금 투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생산성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을 대표하는 그 회사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가지고 이제 돈도 벌어오고 수익도 벌고, 그리고 기업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내 주식은 올라가고,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이제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금 자체는 쓸모가 없는 돌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구리라든지 그 철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쓰일 그런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금은 사실 주얼리 만드는 것 빼고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워렌 버핏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1998년에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야, 금이라는 게 말이야, 땅에서 막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녹여. 그러면 이제 이런 배럴들이 나오잖아. 이걸 다시 창고에다 갖다 놓고, 창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밖에 사람들이 막 창 들고 서가지고, 누가 금 안 훔쳐가나 하고, 막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아니, 화성 사람들이 지구를 딱 보면은, 지구인들이 멍청한 놈들, 이런 식으로 비웃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워렌 버핏이 금광 회사인 베리 골드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와, 5억 달러 큰 돈이다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5억 달러는 워렌 버핏에게는 큰 돈이 아닙니다. 뭐 그 주식 포트폴리오만 해도 천억 불이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인이 뭐 그냥 가볍게 10만 원, 20만 원 주식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금강 회사에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은 옛날에 은에 투자한 적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언제야? 뭐 1997년인가 20년 전이네요. 이때 이제 은의 수요가 은의 공급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은을 이제 펀다멘탈한 이유가 있어서 가치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보유하고 있다가 이때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버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큰 재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고요. 자, 그런데 워렌 버핏은 왜 본인이 금광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부터 금이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시는 레이 달리오를 좀 더 공부해보죠. 이분은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꼭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Changing World Order라는 책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굉장히 훌륭한 게 뭐냐면은 이 책은 최근 500년 동안 그 금융과 그 경제 역사를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서 시사점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분은 한 챕터를 쓰실 때마다 그거를 온라인으로 올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다음 챕터 언제 나와? 기대된다. 오늘도 안 나왔네. 오늘도 안 나왔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책 한 절반 정도 쓰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벌써 쓴 절반도 굉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죠. 화폐란 세 종류가 있단다. 화폐는 영어로 그냥 money라고 합니다. 자, 타입 1 money, 이거는 hard mone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물건을 살 때 금을 주고 그 물건을 받았죠. 하드 머니로 쓰인 거는 뭐 금, 은, 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최근 몇천 년 정도에 가장 많이 알려진 하드 머니는 사실 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놀라운 거는 워렌 버핏은 금 자체는 내재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냥 쓸모없는 돌덩어리다 라고 했는데, 레이 달리오는 금 자체에도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금을 돈, 화폐로 인지해 왔으니까요. 거기에서 이미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 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신뢰도 필요 없다. 심지어 적들끼리도 그 거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적에게 내가 물건을 살 때도 금만 주고 물건만 받으면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전혀 필요 없고, 여기 이제 부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금을 주고 물건을 받으면은 그 트랜잭션은 끝났기 때문에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그 고대, 중대에는 대부분 이제 하드머니를 많이 썼었죠. 한마디로 물건을 살 때 금화나 은화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그걸 주고 물건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자,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고 뭐 이태리 뭐 13세기, 14세기인가? 뭐 이때부터 하드머니에 대한 청구권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청구권은 한마디로 종이 쪽지인데 자, 이 종이 쪽지를 나중에 나한테 주면은 네가 나한테 맡긴 하드머니, 즉 금과 은을 너한테 돌려주겠어라는 그런 이제 종이 쪽지라고 보시면 되죠. 청구권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은행 같은 데서도 발행을 했고 사람들이 잘 믿는 뭐 신전 이런 데서도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드머니, 그러니까 금, 은과 청구권의 양이 똑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현대 시대로 오면은 1945년 달러와 비슷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은 달러와 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1945년에는 내가 35달러를 가지고 중앙은행에 가면은 그거를 금 1아운스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금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이 달러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조를 할 때는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금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금 보유한 만큼의 달러를 찍어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이 신용과 부채의 기적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깐 있어봐라. 자, 내가 이제 한 100만 불 어치의 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청구권을 100만 불만 이제 발행하면 되는가? 아니야. 한번 200만 불을 발행해 보자. 그리고 200만 불을 막 뿌려요. 근데 실제로 그 청구권을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금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청구권 200만 불을 뿌렸는데 나한테 막 와가지고 금 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그러면은 300만 불짜리 그러니까 청구권을 더 많이 찍어가지고 한번 뿌려볼까? 그러면 500만 불, 100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구권이 점점 더 이 세상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금은 이제 똑같이 100만 불짜리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하면은 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은 그 청구권을 가지고 이 청구권이 이제 거의 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구매력이 이제 올라가죠. 그거 가지고 소비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권을 찍어가지고 발행하는 은행은 그 청구권을 준 다음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이 이제 세상에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는 팽창하고 막 좋다, 오호,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행이 계속 이렇게 청구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금은 100만 불 정도밖에 없는데 막 청구권이 막 이제 2천만 불, 3천만 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깨죠. 아, 이상하다. 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왜 내 인근 근처 사람들은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이거 좀 불안한데? 야, 이거 그냥 사실 종이 쪽지잖아. 이거 다시 금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똑 중앙은행에 갑니다. 헬로, 내가 이 청구권이 있으니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금을 좀 주세요. 중앙은행은 뭐 처음 몇 사람은 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다 불안해요. 아니, 청구권이 되게 많은데, 야, 금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야, 나야말로 금 좀 챙기자. 이게 다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오고, 특히 이제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도 미국이 왔다고 합니다. 야, 미국, 니네들 베트남 전쟁하는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그만큼 금이 있는 거야? 금 내놔!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걸 버틸 수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은행은 이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1971년 닉슨이 했듯이 베제라로 가야 됩니다. 어이, 야, 이제 달러를 급으로 안 바꿔줄 거야, 이것들아! 꺼져, 새끼들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타입 2 머니는 끝나고 이제 타입 3 머니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영어로 피아트 머니라고 하고 이제 우리 한자로는 불환지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이제 그런 지폐라는 거죠. 자, 미국은 이런 식으로 배째기 한 거를 1933년 그리고 1971년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는 우리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냥 미국 중앙은행이 필요한 만큼 찍어내는 겁니다. 달러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근본위제, 그 근본위제는 타입 2 화폐, 이건 1971년부터 안녕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불안 지폐를 가진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어이 금 줘 하지도 않으니까
점점 더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찍어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돈을 찍어내 가지고 그냥 커버하는 게 가장 손쉽거든요. 그쵸?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은 긍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아, 일단 까짓거 빌리고 있어. 에이,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지. YOL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부채가 낮은 구간, 그러니까 뭐 요럴 때는 말이에요. 사실 중앙은행이 그 금리 같은 경우로 것으로 경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요즘 별로 안 좋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돈을 좀 많이 풀고 경제가 이제 너무 핫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럼 금리를 올리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는 그게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부채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점점점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이제 너무 높으면은 이렇게 이제 부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산할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지 못하게 금리를 이제 점점 조금씩 내려갔는데 내리다가 2008년 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금리가 빵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는가? 네, 그 후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신나게 찍어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막 찍어내야지 경제를 살리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채 부담을 평가 절하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뿌리면은 그 기존에 있는 부채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1980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3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뭐 아파트가 그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그 3천만 원은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근데 지금 갚으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그냥 세이브해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이제 막 이제 풀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채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제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MP1, Monetary Policy 1, 통화정책 1번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금리 인하였고요. 2008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MP2,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가지고 금융자산을 구매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 아직도 경제 주체들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서 금융자산을 뿌려도 요 돈이 실물 경제에 자유롭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뭐 물건을 만들어. 그럼 내가 이걸 팔 수 있을까? 지금 고객들은 전부 다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왠지 좀 돈이 좀 생긴다 해서 내 제품을 살 것 같진 않아. 에이, 그러면은 야, 그냥 물건 만들지 말고 그냥 돈 좀 빌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나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채권이나 뭐 주식 놀이 같은 거 하든지 이런 거나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적 완화가 이제 자산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요 돈이 그 실물 경제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이 MP3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찍어낸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접 막 투자를 하고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9일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돈을 찍어가지고 이런저런 투자를 하고 경기를 부흥하는 게 부자 증세 또는 뭐 중산층 증세 이런 거보다 거부감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뿌려버리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한 건 근데 무엇이냐.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확실한 거는 화폐와 채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빌렸다 하면은 그때는 큰 돈이었지만 10년 후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3천만 원 실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채권, 이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팔고 이제 오히려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지금 돈을 빌리면은 10년 후에 그걸 갚긴 갚아야 되는데 그때 돈의 가치가 훨씬 떨어져 있을 테니까 나한테 이득이거든요. 또는 이제 금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경기 프로그램을 막 했는데 경제는 못 살리고 돈만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경우에는 금이 확 오른다고 하고요. 또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 화폐를 사거나 뭐 기축 통화가 되겠죠. 아니면 아예 나라를 떠나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세이프 헤븐. 도대체 여기는 어디일까? 야, 그래서 혹시 워렌 버핏이 금과 주식을 같이 사는 것인가? 그건 역시 전지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면은 이제 돈의 양은 막 늘어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부자들은 자본 이탈력을 다 도망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폐 시스템 지탱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화폐 가치는 박살나고 이제 부채는 이제 인플레이션 평가절하 또는 이제 파산으로 전부 다 사라져 버리면은 자 그러면은 타입 3 머니가 다시 타입 1이나 타입 2 화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 1945년이었고요. 처음에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화폐를 하드머니에서 묶어서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되풀이된다라고 이제 레이 달리오는 설명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채권과 화폐 같은 경우는 사이클 후반에 보유하면 시간 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뭐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레이 달리오와 그 워렌 버핏 같은 머리 좋은 아저씨들이 이제 야 이제 미국도 MP3를 도입했네. 야 직접 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주고 정부는 이 돈을 팍팍 쓰네. 야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 아닌가. 아 이거 못하겠다야 하고 시작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오도 2분기에 금 ETF를 4억 달러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화폐가 700개가 넘었는데 이 화폐들은 결국 80%는 사라졌고 나머지 20%도 전부 다 평가절하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달러 또는 이제 다른 화폐들이 제대로 평가절하가 확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까지는 저는 감히 모르겠으나 이런 뉘앙스로 이분이 계속 말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cash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네덜란드 길더, 그리고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금과 이 화폐 가치를 대비한 건데, 그 언젠가는 얘네들이 전부 다 작사를 맞고 다 평가 절하를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여기까지 버티다가 요때 이제 17세기 한번 작살난 적이 있고요. 이때 평가 절하를 했고 영국 파운드도 몇백 년 정도 굉장히 스테이블 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겪으면서 작살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달러도 특히 30년대, 40년대 한번 작살나고 70년대 한번 작살난 적이 있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값은 반비례해서 오른다. 이거는 완전히 확실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그 화폐의 몰락, 그 화폐 평가절하, 그리고 금의 상승, 요거는 사실 그 1, 2년 전부터 있는 일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이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화폐가 대충 버티다가 최근에 또 금값이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매년 금이 팍팍 오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이고요. 레이 달리오도 달러 중심의 기축 화폐 시스템이 그래도 한 15에서 25년 정도는 더 갈 것이라고 그의 책에 예측을 했습니다. 자, 요약. 돈 찍기 플러스 금값 상승을 막아낼 수 있는가? 사실 월커 의장이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 연준 의장이었죠. 이 양반이 1979년부터 82년까지 금리를 이제 확 올리고 화폐 공급을 줄여가지고 이제 당시 70년대 그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렇게 금리를 확 올리고 화폐 공급을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리고 달러가 다시 안전 자산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대신에 뭐 돈을 많이 빌린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많이 파산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다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머니, 레이 달리오,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돈 찍기를 피해가지고 금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물론 큰 그림과 펀더멘털을 알고 있는 거는 좋으나 가격이 꼭 얘네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큰 그림은 화폐가 평가절하가 계속 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매년 금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간에 금이 또 2년, 3년 팍팍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냥 무식하게 모멘텀을 따라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타고 그렇게 좀 재미를 보다가 중간에 좀 떨어지면은 그때 좀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모멘텀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오늘 참 덥네요. 네, 감사합니다.